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영화 1987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현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오늘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지대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이태준의 복덕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 모처럼 연합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명박 씨 검찰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구속도 머지않는 듯 보입니다. 이명박 씨와 관련한 혐의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적입니다. 만약 이명박에 대한 구속수사, 유죄 판결이 좌절된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다고 말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화나는 것은 이명박 시절 그렇게 열심히 두둔하고 칭송했던 자들,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MB도 합니다. 검찰을 상대로 한판 붙어보자고 하는 지금 MB의 분노, 이 분노 속에 배신자에 대한 원망은 없을까요? 전두환 씨는 자기가 집권할 때는 주변에서 알랑대다가 자신의 끈이 떨어지자 180도 표변한 자들을 생각하며 백담사에서 언젠가 손 봐주겠다고 복수의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 자들은 이제 역사와 국민의 원망도 받아야 합니다. 어목한 시기 남들은 민주주의를 지킨다며 온갖 고초를 감내하던 때 권력의 꿀이나 빨던 자들이 시대가 바뀌니까 잽싸게 심판자의 자리로 갈아타며 고난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들을 비난하고 매도합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빠진 과거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로를 자산 삼아 출세하는 자들에게 무슨 완장 찾느냐 하는 지적도 그런 의미에서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가 과거에 대한 확실한 정산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적폐들이 완장차고 나타나 개혁을 운위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명박 권력에게 달라붙었던 자들,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은 MB와 그 과오를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종적을 감춘 친이명박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 판문점에서 북한 예술단의 평창 겨울올림픽 파견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어제 회담은 비교적 호의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는데요. 북한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장과 우리 측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남측에 나가는 계절로 보면 입춘이 지나고 아주 봄에 이 열기가 아주 환할 때 이렇게 좋은 계절입니다. 회담도 좋은 성과가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담 결과 남북은 우선 북측의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차관급 실무회담은 내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스의 설립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이후 지시도 받았다. 이런 전직 경영진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바로 10년 넘게 다스 공동대표를 지낸 김성우 전 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성우 전 사장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김성우 전 사장은 과거 진술이 거짓이었고 이번엔 제대로 답변하겠다.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한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김백준 청와대 기획관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른바 MB의 집사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살림을 총괄했는데요. 오늘 예정된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중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BS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 논의가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서면 소명서 제출을 연기해달라. 이런 고대영 사장의 요청을 KBS 이사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KBS 이사회는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 의견을 다음 주 월요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자, 미국 뉴욕에 있는 김성회 보좌관 또 연결합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만약에 우주에도 갈 수 있다면 우주에서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코너. 제가 뭐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보좌관이니까 아무래도. 예예. 자, 김성회 보좌관님 지금 미국 계시지만은 영화 1987은 보셨겠죠? 스포일러에 당하기 싫어서 초반에 영화를 봤고요. 예. 12월 31일에 봤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밤 10시에 마침 한 장 갖고 있던 상품권 티켓이 있었는데. 예. 2017년까지만 유효한 티켓이었어서요. 가족들이 다 집이 없는 상태여서 혼자 가서 쓸쓸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1987년에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중3이었죠. 아, 중3. 사실 집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몰랐고요. 예. 다만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집에서 산을 넘어가면 교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교대역 있는 그 교대. 아, 서울교대? 예, 서울교대가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교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예전에도 잘 없었어요. 그런데 그 1987년 여름에는 그 교대조차도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해서 최루탄 냄새가 산을 넘어서 살던 집 근처에서 콜록거렸던 기억이 저로서는 1987년과 관련한 유일한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때 한양대학교 인근에 사금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한양대는 또 얼마나 데모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때 저희는 뭐 하여간 데모만 생기면 그 최루탄 가스를 온몸으로 다 뒤집었었던 초등학생 때였는데 87년이면 중1 때였군요. 예, 그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어린이였지만은 어떤 인생의 실존적 고민이었어요. 저 형들은 왜 데모를 해서 이 최루탄 가스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했나?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인지 저희 세대가 이런 시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6.29 선언이 있던 날은 제가 어디 식당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요. 속보로 이제 그 6.29 선언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뭐 사실 이제 몇 년 차이가 아니지만 87년에 그 당시엔 제가 느끼지 못했고요. 91년도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명지대에 강경대 학생이 교내 시위 중에 전경 8명에게 둘러싸여서 쇠파이프로 두개골이 함몰될 때까지 맞아서 죽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사회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당신들 나이 때에는 백주대낮에 경찰이 쇠파이프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영화 1987은 뭔가 좀 과거의 일인 것 같은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대학 시절을 회고를 하면서 학생들이 죽은 얘기를 할 때 그 놀랐던 지금 대학생들의 눈빛이 좀 기억이 나고요. 예.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세상이 참 안 변하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가도 1987년이나 1991년의 그 야만스러운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점에 또 안도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좀 기분이 듭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1987년에 영화에서 이제 박종철 열사가 이제 물고문을 당해 죽는데 예. 어떤 이유로 물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그 인물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잊지 말자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분들 상당수는 말이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자신의 삶의 주요 서사로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종철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성립하는 주요한 서사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종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까? 부끄럽다 못해 쥐구멍에 숨고 싶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거론해야 될 것은 박종훈입니다. 박종훈, 예. 경찰이 박종철을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아가서 고문했던 이유는
그의 선배인 박종훈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였죠. 예. 그런데 박종철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물고문을 당하다 결국 죽었고, 박종훈은 그렇게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 차례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박종훈을 계속 밀어냈던 것이 바로 원혜영 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 장 유명한 사진인데 박종훈과 김문수 당시 도지사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유세차에 올라있던 사진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이 떨어지고 나서는 최근에는 뭐 말하기도 부끄러운 온라인 우익신문인 미디어팬의 논설위원으로 변신을 해서 예. 갸냘픈 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갸냘픈 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대에서 영결식을 지냈습니다. 예. 근데 한가운데서 박종철 열사의 영정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을 보셨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박종철의 영정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은 박종철의 1년 후배인 오현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예. 이 사람도 2006년에 한나라당 입당을 하고 부산에서 구의원을 하고 지냈습니다. 하하, 참. 역사라는 것이 참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하정우가 배역을 맡았던 최한 검사. 예. 후배로부터 박종철 치사 사건을 흘려듣고 특종 기사를 썼던 것이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였는데요. 예. 작년엔 특종 1987 박종철과 한국민주화라는 책을 썼기도 했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특별보좌관으로 활동을 했었죠. 전두환한테는 맞섰고 박근혜하고는 손잡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또 재미있는 사람은 이제 이부영 선생, 김의성 씨가 역할을 했던 이부영 선생에게 사건을 축소했고 다른 고문 경관이 더 있다라고 알려졌던 보안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화에서는 일부러 보안계장이 이부영 씨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받아 적도록 해서 외부로 퍼뜨린 것처럼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안유 보안계장이 심심하니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부영 씨가 그 얘기를 캐치를 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밖으로 흘렸던 건데요. 안유 보안계장은 1992년에는 대구교도소에서 보안과장으로 재직을 했는데요. 최연소 비전향 양심수로 알려진 강용주 씨, 지금 정신과 의사를 하고 계시죠. 예. 1990년대 이 장기수들에게 전향 공작을 펼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강용주 씨에 따르면 이 안유 보안계장이 전향 공작을 펼치면서 고문을 했다는 거죠. 영화에선 의인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장기수들을 고문했던 고문 교도관이라는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부영 선생도 민주화운동에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이게 참 뭐랄까요. 결국 이제 영남과 호남의 갈라짐 속에서 벌어진 일이겠지만 어쨌거나 1997년에 한나라당 입당해서 원외총무 부총재를 지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옮겨와서 송파에 있다가 진선미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지금 은퇴해서 또 어르신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는데요. 예. 그것도 좀 놀랍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신 분들 대공분실 건물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대공분실 건물을 설계했던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김수근 씨라고. 예, 김수근 씨인데 한국 건축가의 1세대죠. 뭐 승효상 선생 이런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1세대인 사람이고,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세운상가, 올림픽 주경기장, 그리고 뭐 교인들은 다 잘 알고 계신 경동교회. 그렇습니다. 주한미대사관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 영화를 보셨던 분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5층에는 창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밤과 낮이 구분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신문실이 있었던 5층만 창을 아주 작게 설계를 했고, 천장에는 흡음판을 달아놨었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문이 열려도 상대 쪽에 보이지 않도록 엇갈려서 설계를 했던 것들, 그리고 방에다 욕조를 설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자도 스크류를 박아서 못을 박아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물고문을 할 거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사람이 저항하고 움직일 때 집기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고정시켰던 것. 아이고, 참. 이런 작업들을 다 해놨었고, 신문하는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는 계단은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 알 수 없게 설계를 했던 것 등등이
김수근 씨의 작품이었죠.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는 이후로도 정확한 건축가에서의 평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그건 뭐 건축공학이라기보다는 고문공학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정하고 진행했던 일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얘기를 끝까지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죠. 아이고, 참 그 시대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서전에서 했던 말인데, 그 시절에는 1987년 당시에는 바른 일, 옳은 일을 했지만 그 훗날에 빛바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 전체를 다 폄하하진 말자. 그 시대에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것은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평가해 주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20살의 박종훈의 결의는 대단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1980년대 초중반에 3명 이상 모이면 교내에 상주하던 경찰들이 사람을 잡아가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체 같은 나이 또래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이던 시절이었어요. 말 그대로 일부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대학이었고, 게다가 뭐 이제 서울대나 이런 명문대를 다니면서 시위에 참가하고 구속이 되고 징역을 살겠다라는 각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유시민 씨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 사람의 20살의 시절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라는 것은 전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3당 합당으로부터 시작된 어그러진 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영남의 인사들이 김영삼을 따라서 대거 민자당과 합쳐지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지금도 아직도 PK에서 야성의강 PK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부산시의 시의원 한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 정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 정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만큼 공고하게 탑을 쌓아 놓았다는 점, 87년 6월 항쟁의 그 뜨거운 기여운이 10년도 채 가지 못한 채 그냥 지역색에 의해서 당이 나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그것대로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기초한 가운데 지금의 역사를 봐야겠죠. 예. 그리고 1987년부터 그 당시에 뭐 학생이었던 학생이 아니었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줬던 그 충격, 임팩트가 바로 30년이 지나서 이만큼 나라를 바꾸는 데 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때 시위 현장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대학생이 아니었던 사람들, 넥타이 부대들이 작년, 재작년 촛불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들, 딸의 손잡이를 붙잡고 동생과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와서 또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점은 다수 대중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소신을 갖고 숨을 멎는 그날까지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젊을 때는 푸르렀던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가는 거, 이거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젊은 시절 올곧은 소신을 갖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또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명예보상, 이런 것쯤은 보장해드리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6월 항쟁이 불타오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예. 1987년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당겨진 이후에 7, 8, 9월은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시작이 됐었죠. 예. 지금 들은 청취자분들 중에 20, 30대는 잘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노조만 만들어도 식칼을 든 구사대라고 불리우는, 회사를 지킨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그것을 정주영 회장 같은 이런 재벌의 총수들이 지시하는 정말 어이없는 사회였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시점에서 바로 민주노총의 전신인 민노협이 만들어졌고 전교제의 전신인 전교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조운동이 타오르게 됐고, 그 노동운동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죠. 물론 2018년에 민주노총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를 함께
복잡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모두가 함께 노동자였지만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건너기 어려운 강이 존재하고 있고 신분제가 점점 더 고착화되어가는 형태로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1987년에 이뤘던 직선제 그리고 나서의 대통령들을 쭉 보면 특히나 이명박군의 9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2016년, 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결국 해낸 것이 1987년의 체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정상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정상적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또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저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1987년이라는 영화가 단지 그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시대 몇몇 사람들의 영웅담이 아닌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의 작은 결단이 모여서 커다란 물결을 만들어냈다는 그 영화가 준 메시지가 오늘 이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조금 더 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조금씩 애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주신 신간 양육가설 선물합니다. 특수하게 성공한 몇몇 아이의 성공은 부모의 뒷바라지 때문으로 비춰지며 아이의 실패는 곧 부모의 과실로 평가받는데요. 신간 양육가설에서는 오히려 아이가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우수도서로 선정한 도서 양육가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어머, 황금 개띠해. 무슨 소리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고객님들 사랑에 보답하고자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하나 더, 추첨을 통해 매주 한 분께 승금 황금바 한 돈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에?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얼마 전에 김성회 보좌관께서 LA를 방문하셔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어서 참 보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데요. 예. 그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지대개혁 문제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전상 뜻이 그렇죠. 낙후됐던 옛 도심이 번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버립니다. 아하. 네, 그래서 마을은 번성했는데 정작 그 마을의 번성을 이끈 원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홍대 입구, 가로수길 이런 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게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홍대 쪽 이야기를 좀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홍대 상권이 1984년에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형성이 됐고요. 1990년대 초반에 압구정동 상권에서 그 유명한 오렌지족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오렌지족이 홍대 근처를 젊음의 거리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클럽 문화라는 게 홍대에서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음악 클럽이 홍대에서 붐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2010년 12월에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홍대 앞으로 뚫립니다. 2년 뒤에는 경의선이 이쪽에 추가로 개통이 되죠. 이때부터 이제 홍대 상권이 그야말로 황금 상권이 돼버렸습니다. 홍대 상권 월세가 엄청나게 오르죠. 예. 자, 그러면 홍대 상권의 월세가 올라서 이곳에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이걸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건물주들이 새로운 부를 얻은 것, 엄청나게 오른 월세는 과연 정당하느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대의 상권이 발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대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홍대만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지하철이 여러 곳 뚫리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묻고 싶은 건요, 홍대 상권이 활성화돼서 유동인구가 늘어난 일련의 과정에서 건물주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는 겁니다. 건물 한 채 갖고 있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철도, 경의선 개통, 이걸 건물주들이 돈을 모아서 낸 게 아니잖아요. 이 교통 인프라는 전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공적 인프라인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투입된 공적 인프라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게 건물주들이라면 그게 정당하냐는 거죠. 또 한 가지요. 홍대가 젊은이들로 충만한 문화거리이고요. 이것 때문에 임대료가 올랐다는 건데, 그러면 문화의 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이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홍대 유동인구가 증가한 건 홍대만의 문화가 생긴 덕분인데, 홍대만의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거기서 공연을 하는 음악가분들, 미술가분들, 예술가들이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 상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건물주가 아니에요. 다 거기서 월세 내고 문화활동이나 음식 장사를 하는 임차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홍대를 오늘날의 독특한 문화거리로 만들었더니 땅값과 월세가 올라요. 그래서 지주들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된 것에 그치지 않고 월세를 더 올리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문화인들과 애초의 상인들은 홍대 바깥으로 내몰립니다.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이 과정을 들으시고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낳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수길, 홍대, 상수동 이런 지역이 다 그런 곳인데요. 기껏 문화거리 만들고 세금으로 교통 좋게 만들었더니 보증금, 월세, 권리금 다 올랐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의 거리에 누가 새로 들어오냐는 거죠. 그 엄청난 월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엄청난 월세를 감당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되겠습니까? 예. 대부분 재벌 유통업체들이나 우리나라의 상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교통 인프라와 애초에 영세상공인들과 문화인들이 만든 그 문화의 거리의 모든 혜택을 결과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재벌들과 상위 소득자들이 다 채가버리는 겁니다. 굉장한 소득 불균형을 낳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죽 써서 재벌들 입에 결과를 부어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 벌어들이는 지대 월세를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너무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경제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세 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곳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는 일단 뭐 상권의 문제에서 빼고 나서 보면은요. 가계 분야를 보면 이 가계 분야에서 사용하는 소비의 비중 중에 지대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소비에 써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요.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중에 제일 많이 지출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주거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한 해의 소비 지출 가운데 쓰는 주거비의 비중이 3분의 1가량이나 돼요. 번 돈의 3분의 1을 월세 같은 지대 내는 데 다 써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소비가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대를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면 경제를 밑에서 좀먹는 지뢰밭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업을 보면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바로 현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돈이 무려 한 600조 원 정도 돼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가 투자를 하라고 종용을 해도 기업은 이 돈을 금고 속에 쟁여놓고 안 쓰죠. 왜 안 쓰느냐?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땅 사서 땅 장사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쟁여놓습니다. 좋은 땅 나오면 사려고요. 이게 국세청이 낸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1,549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총액이 얼마냐면 무려 1,000조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예산보다도 2.5배 정도 많아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500조 정도 되는데 1,500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총액이 1,000조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땅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대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면 첫째, 원주민들이 만든 문화를 재벌들 입에 넣어준다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 국민의 소비가 감소합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요. 셋째, 기업의 투자를 막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소한 지대를 인정하는 게 너무 큰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 거죠. 이번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보수 언론이 개거품을 물고 씹고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래 올랐고요.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보수 언론의 선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세상공인하고 노동자들 사이에 극심한 대립구도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너도 옳고 너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배자들이 민중들을 제일 쉽게 통제하는 방식이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하죠. 민중들을 둘로 쪼개놓고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 종종 걸려드냐면 너도 옳고 너도 옳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월급으로 한다라면 대략 157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하면 1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140만 원으로 생계가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여기에 월세 한 30에서 50만 원 떼고 나면 아예 그냥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말도 옳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갑자기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면 망하라는 이야기냐라고 말씀하시는 영세상공인들 목소리도 옳은 거예요. 이분들 이야기 들어가 보면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근데 그 메일 읽어보면 정말 절절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정말 훌륭한 민주시민들이에요. 이분들 메일 보면 노동자들 힘든 거 너무 잘한다. 근데 이대로 가면 내가 죽게 생겼다. 나는 그러면 죽어도 되는 사람이냐? 라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다 대고 야, 이 악덕자본가야.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사업 때려쳐.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 목소리도 옳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노동자와 영세상공인들의 대립구도로 보면
꼭 누구 한쪽이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노동자가 죽던 영세상공인이 죽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대립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제가 오늘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지대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정령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중에 누구 하나가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냐를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숫자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8년 뒤인 2018년에 7,530원으로 올랐죠. 인상률이 한 83% 정도 됩니다. 뭐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수치 오른 퍼센티지로만 보면요. 그런데 8년 동안 83% 올랐다는 수치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수치를 보겠습니다. 2016년 3월에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 이래요. 200만 원 월세가 2년 새 400만 원. 잔인한 임대료 풍선.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이게 홍대 쪽을 취재해서 보도한 건데 2년 사이에 월세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갑절로 뛰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장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월세도 마음대로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9%가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은 어떻냐면 현실로 들어와 보면 머니투데이 기사에 나와 있듯이 200만 원 월세가 2년 새에 400만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 법의 취지를 정말 동감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현실 세계로 들어왔을 때 온갖 편법으로 무력화가 돼버리는 게 현실이라면 그리고 머니투데이가 밝혔듯이 2년 만에 임대료가 갑절로 오른다면은요. 뭔가 지금 이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 114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4년에서 2016년 3년 동안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제일 심했던 마포구 상수동 일대의 상가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43%였어요. 그러면 3년 동안 43%가 올랐던 이 임대료와 8년 동안 83% 오른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냐는 거죠. 다른 수치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경향신문이 12일자에 보도를 한 거던데요. 최저임금 갈등의 진실, 불로소득엔 관대하고 노동소득엔 인색한 사회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자영업자 세 분을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지출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1번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입니다. 이분은 매월 1,67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45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반면에 월세는 330만 원이에요. 물론 인건비 비중이 더 크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냐는 거예요. 노동자 임금으로는 450만 원인데 월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330만 원입니다. 2번 한 프랜차이즈 빵집이요. 여기 사장님은 월 지출이 2,630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는 210만 원이에요. 반면에 월세는 더 많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월세가 인건비의 2배가 되는 거죠. 3번 편의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500만 원이에요. 반면에 월세는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요 경우는 월세보다 인건비 비중이 훨씬 높은 건 맞는데 이 편의점은 본사에 내는 로열티, 카드 수수료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최저임금 논쟁이 노동자나 영세상공인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처럼 보수 언론이 대립구도를 짜가는데 예. 진짜 우리 영세상공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범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냐는 거죠. 지금 엉뚱한 놈 범인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임대료는 다 비용이에요. 내가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당장은 똑같이 지출하는 비용인데 이 돈을 썼을 때 나한테 다시 돈이 돌아오는 회수율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 11월에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소득 계층별 소비 성향 분석이라는 자료를 보면은요. 소득 계층별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약간 생소한 숫자가 나오는데 우선 숫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평균 소비 성향은 112%, 중산층은 76.2%, 고소득층은 62.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줍니다. 새로운 소득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돈이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얼마를 쓰느냐? 112만 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이 절박했으면 생긴 돈은 100만 원인데 쓰는 돈은 더 많아져요. 반면에 고소득층은 100만 원이 생기면 쓰는 돈이 62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갑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월세와 임금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모두 비용이지만 그 돈을 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회수율을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당연히 저소득층이죠. 이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더 주면 112만 원을 쓴다니까요. 이 돈은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이어집니다. 근데 월세를 걷어가는 건물주는 한국에서 조물주보다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당연히 고소득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월세로 100만 원을 더 쥐어주면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돈은 62만 원밖에 안 돼요. 갑절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영세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공인들이 살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뭐부터 줄여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줄여야 될까요? 월세를 줄여야 될까요? 당연히 월세부터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걸 누가 몰라? 월세를 줄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대답이신 거죠. 제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냐면 연대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은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을들입니다. 민중들이죠. 그런데 지금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이 최저임금 문제로 누가 죽을 것인가로 싸우고 있으면 이게 영원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격렬히 반대 투쟁을 해서요. 만약에 성공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늦췄어요. 문재인 정부의 계획보다도요. 7,530원이 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보수 언론이 떠드는 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더 낮추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투쟁해요. 그러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뒤로 미뤄지겠죠.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미뤄지겠습니까? 한 10년 미뤄지겠습니까? 천만에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작년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에 제일 보수적이었던 사람이 홍준표였는데 홍준표조차도 2022년까지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었다고요. 건전보수 표방하는 유승민, 극중주의 주장하는 안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결국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투쟁을 통해서 그 시기를 늦춰봐야 우리 영세상공인 분들이 벌 수 있는 시간은요. 5년, 10년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길게 봐줘도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그런데 그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의 연대를 다 깬 상태에서 을들끼리 막 싸워서 고작해서 벌 수 있는 시간이 1년에서 2년이라면 그게 2020년이 아니라 2022년이 되면 그 2년 동안 영세상공인들이 살아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재벌들이 골목상권 다 점령한 이 헬조선에서 그 2년 안에 활로를 찾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살 길을 못 찾아요. 노동자와 상공인들끼리 서로 죽일 듯이 치고받는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이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연대를 하느냐? 영세상공인들께서 답답해하시는 지대를 개혁하는 것으로 연대를 하자는 겁니다. 월세 많이 나가는 거 누가 몰라? 그거 깎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월세 낮춥시다. 지대를 개혁합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앱시다. 이 주장을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이 지금 함께하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이 성공을 하면요.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사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이 싸움은 왜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냐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지금 지대개혁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될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투쟁은 노동자들과 영세상공인이 뭉쳐서 연대하고 투쟁을 하면 여당 대표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제대로 하려면 지대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 주장인데 100% 동의합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야 연대가 다시 형성이 되고 1, 2년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영세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보수 언론이 끝없이 떠들고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목소리에 솔깃하는 한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연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연대를 할 거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뭘로 연대하느냐. 지대를 개혁하자는 주장으로 연대를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문제보다도요. 정말 진심으로 지대 개혁에 대해서
노동자와 영재상공인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여당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대를 해서 지대개혁에 대한 더 뜨거운 여론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압도할 정도로 형성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있었는데요. 북한의 실무접촉 대표단 가운데 단연 여론의 주목을 받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인데요. 먼저 지난 2013년 조선일보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옛 연인을 처형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김정은 위원장의 옛 애인 현송월이 음란물 취급 혐의로 2013년 8월 20일 처형됐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했었죠. 당시 TV조선의 보도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자신의 과거 애인이었던 현송월을 지난 20일 처형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현 씨 외에 은하수 관현악 단장 문경진 등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함께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은하수 왕재산 경음악단 소속 가수와 연주가, 무용수들로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판매하고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겁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에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리설주가 활동하던 은하수 관현악단은 해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파장을 일으키며 국내 언론에 퍼져나갔는데요. 약 한 달 뒤 연합뉴스는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은하수 관현악단과 왕재산 예술단 단원 9명이 공개 처형됐다. 이렇게 일본 보수 우익신문 아사히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합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식 확인했다며 은하수 단원이 가족들 앞에서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 언론들과 국정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현송월이 2014년 5월 16일 북한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제9차 예술인 대회에서 모란봉악단 단장 자격으로 단상에서 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특히 어제 북측의 실무접촉 대표단에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이 참석한 것은 조선일보도 소개했는데요. 2014년 당시 조선일보는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는커녕 김정은 애인 현송월 생존 확인, 음란물 제작 총살설, 현송월 생존 따위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나쁜 단계를 나타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일찍부터 비가 내려서 낮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최고 40mm, 남부 내륙에서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영서지방에는 최고 3cm, 경기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광주 3도, 대구 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4도, 전주 8도, 부산 12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책 얘기하기 전에 예. 우리 김 PD, 비트코인이 뭔지 아세요? 가상화폐고 여간 통화의 핵심은 이제 안정성인데 안정성이 그다지 담보되지 않은 또 익명거래가 되기 때문에 투기적 개입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가상화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워낙 모르기도 하지만 무슨 얘기인 줄 잘 모르겠어요. 이 가상화폐 플랫폼이 블록체인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예. 혹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투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 모양이죠.
저도 뭐 얄팍한 지식으로 이런 걸 저런 걸 보면서 주로 이제 전 사안을 파악할 때 찬반 논쟁 글을 쫙 봅니다. 찬반 논쟁을 보면 웬만한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번 소득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시민 작가하고 정재승 교수가 뭐 논쟁 아닌 논쟁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대로 투자 광풍의 이면에는 분명히 그런 불로소득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뭐 완전히 매도될 그런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가상화폐를 통한 투기 바람, 이거는 뭐 확실히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건 아무래도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선일보가 청년들의 계층 사다리가 실종됐다. 그래서 뭐 희망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이렇게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지 하는 그런 좀 탄식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 하는데 왜 조선일보를 말씀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폐지 아닙니까? 폐지. 예. 폐지도 얘기해줘야죠. 아무튼 수준 높은 얘기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낯설어요.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이 투기로 다시 전용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이르렀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한국 소설사에서 투기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이를 쭉 스크린을 해보다가 머릿속에 이태준의 복덕방이 걸렸습니다. 복덕방. 뭐 이게 복덕방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대학에 부동산학과가 있었는데 복덕방학과라고 얘기했다가 뭐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날 뻔했습니다. 제가. 네. 복덕방이 참 정겨운 이름인데. 글쎄 말입니다. 네, 복복자에다가 덕덕자 써서 정겨운 이름인데 요즘은 공인중개사. 예. 부동산이란 말을 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동산 부동산을 많이 쓰는데 복덕방이라는 게 이른바 노년들,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소위라는 그런 장소로 많이 인식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부동산은 전문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복덕방이라고 하는 게 좀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제목이 복덕방입니다. 복덕방에 세 노인이 있어요. 세 노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안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다가 그 사람의 과거 직책을 덧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김 선생, 김 장관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안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초시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뭐 초시만 패스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안경 다리도 부러진 상태에서 다리도 못 고치고 셔츠 한 장 제대로 못 사입고 그런 궁상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노인입니다. 남의 집에서 흘러내려오는 뜬물을 보고서 저 집에 녹두전 해먹는구나 하면서 입을 다시는 그런 쓸쓸한 노년을 보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서참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참위는 역시 서시성의 참위, 그러니까 90군대에서 그 참위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장교 노릇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복덕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희완이라는 노인이 있는데 이분도 이런저런 일자리를 잃고 대서사라고 있죠. 우리 법원 앞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네, 이 대서사 공부를 하고 있는 합격에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노인입니다. 이 노인들이 이리저리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0을 앞둔 사람들인데 남녀이 같지가 않아요. 주위에 보면은 60을 앞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그 세 노인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 노인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 부딪히는 불안함들, 어려움들이 무엇인가인데요. 실질적인 주인공은 안초시입니다. 이 안초시에게는 잘 나가는 신여성 안경화라는 딸이 있습니다. 무용을 하는 딸인데 상당히 그 좀 이기적인 인물로 나와요. 아버지에게 용돈도 조금씩밖에 안 주면서 생색은 다 내고 그렇습니다.
돈은 뭐 부모 자식도 갈라놓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뭐 적절할 정도로 부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초 씨의 욕심이 뭐냐면 어떻게든 한 10,000원쯤 손에 쥐고, 10,000원이면 꽤 큰 돈일 텐데 예. 이 소설이 쓰여진 게 193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0,000원이면 꽤 큰 돈일 겁니다. 10,000원쯤만 있으면은 돈 걱정 안 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딸에게도 돈 나올 구멍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른 불로소득의 길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운수를 보는 경우 있잖아요. 화투장으로. 운수를 떼보는데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변 쪽에 있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리저리 소개를 합니다. 어디에 땅을 사면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시면은 뭐 몇십 배로 뜁니다. 이런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안초 씨가 화투장도 잘 나왔겠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딸에게 어디서 그런 실력이 나왔는지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딸을 설득해서 딸의 그 무역연구소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융통을 해요. 예. 융통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른바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뭐 망했겠죠. 망할 것처럼 제가 얘기한 모양이에요. 이게 고전 소설은 망했을 것 같고요. 판타지 소설은 뭐 초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의외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결말이 대부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뭐 복권을 맞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예. 뭐 제 주위에 워낙 없어서 그렇지만은, 아무튼 3,000원을 이렇게 맡기면은 투자를 하면은 5-6만 원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딱 투자를 합니다. 식민시대 때 이쪽 동해안 쪽에 나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나진은 군부대가 있고 해서 또 중공업 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황해 쪽에도 부동산 그 열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투자하면 된다고 해 투자했는데 역시나 쫄딱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강감 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소가 떨어진 것이었다. 북한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긴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그 이제 사기치려고 이 근처에 상당한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그렇죠. 정보를 흘렸던 거죠. 예. 네, 이제 관 쪽에 있는 아무개란 모 씨란 사람이 너무 빨리 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계획이 틀어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처치하기 위해서 이 박희환 영감을 통해서 또 이 안초 씨까지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아하. 쫄딱 망할 수밖에요. 예. 여기 나오는 축항이란 말은 항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항구를 만들면은 거기에 부동산 투기가 투자가 일정 정도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이 다사도나 용당포 다 이 북한 쪽에 있는 항구인데요. 여기는 투자가 성공했던 모양이에요. 투자인지 투기인지 어떻게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역시나 우리 안초 씨에게는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받지만은 벼락은 초 씨에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 건가? 이 식민지 시대 소설 읽다 보면은 우리말의 맛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재물이란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의리마저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가? 예. 김PD는 안 해봤겠지만 이 배추를 캐낼 때 배추 뿌리를 딱딱 자르잖아요. 예. 정말 그 애누리 없이 딱딱 잘라버립니다. 그것처럼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가 하면서 절망에 빠져듭니다. 이제는 안경다리를 고칠
가망성도 없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50점짜리 하나 없습니다. 담배를 필 돈도 없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딸한테는 얼마나 구박을 심하게 들었겠습니까? 절망의 깊이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름이 극성스럽게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소리가 일찍 내렸다. 서참이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에는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커멓게 물어놓고 말았다. 여기 식은 관사는 식산은행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운영했던 관변은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탈을 냈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척시 회사는 좀 다른데 아무튼 그 식산은행 관사입니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참이는 머리가 띵하였다. 요즘 와서 울기 잘하는 안초씨를 한번 위로해 주려 어쩌녁에는 데리고 나와 청요리집으로 추탕집으로 새로 2점을 치도록 돌아다닌 때문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술 뜨긴 했으나 혀도 그냥 뻑뻑하다. 안초씨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리라 하고 부지런히 데려와 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배발이 아직 내어 걸리지 않았다.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예. 참이는 우선 미닫이를 닫고 눈을 비비고 초씨를 들여다보았다. 안초씨는 벌써 아니요. 안초씨 시체일 뿐. 둘러보니 무슨 약병인 듯 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었다. 참이는 한참 만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환 무용연구소 찾아가서 안경환을 데리고 왔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예. 근데 딸은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이유는 잘 알겠죠. 예. 유명한 무용가인데 무용가의 아버지가 부동산에 투기했다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몰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찾으려고 보험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얘기 종종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의리 있는 서참이가 딸을 혼내면서 그 돈 가지고 480원이라는 돈인데 돈 가지고 아버지 장례 잘 치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살한 걸 알리지 않고 장사를 좀 비교적 후하게 치러주는 것으로 끝냅니다. 예. 나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요즘에 비트코인 광풍을 떠올렸는데요. 뭐 어떤 거 먼저 떠올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자신의 삶을 힘겹게도 하지만 도박이라는 게 늘 그렇죠. 한두 명의 성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불로소득이란 이런 그 소득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도 모르고 전혀 모르겠는데 예.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런 열심히 건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식민지 시대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가 쓸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안초 씨의 비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요. 저는 삶의 철학이 이렇습니다. 개똥 철학인데요. 네. 쉽게 번 돈은 쉽게 잃는다. 아,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렵게 번 돈 끝까지 지킨다. 이런 이야기로 치환시킬 수 있겠죠. 예, 오늘 이태준의 복덕방 많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예, 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남북이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참모 20명을 서울 삼성동 사무실로 불러 모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MB의 집사, MB의 고려대 상대 동문 김백준 전 기획관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태인데요. 어떤 정신나간 국정원 직원은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저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 때 국정원은 거짓말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우지 돈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표적 수사로 음한 사람 잡지 마시고 검찰과 국정원 기강 좀 바로 세워주세요. 아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님이 많이 언짢으시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수사에 개입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김백준 전 기획관님은 MB의 집사가 아니라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의 집사 노릇을 하고 있었겠지요. 하하하하. 네? BBK가 MB 거라고 주장한 박근혜를 김백준 전 기획관님이 왜 모시냐고요? BBK가 누구 건지 알고 하는 소리냐고요? 아이고, 제가 왜 모릅니까?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그러는데 투자자문회사 BBK는 MB의 B, 김백준의 B, 그리고 김경준의 K의 약자를 따서 지은 거라고 합니다. BBK에는 우리 김백준 전 기획관님의 지분도 있는데 박근혜가 MB 거라고 해서 많이 속상하셨지요. 서울구치소로 가셔서 박근혜에게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꼭 말씀 좀 전해주세요. 주차장의 추억을 까맣게 잊어버린 김백준 전 기획관님에게 가수 최동길 씨가 부른 주차장 띄워드립니다. 밤은 깊어 찬바람만 몰아치는데 주차장 머퉁이에 헐러선 내 그림자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인 줄 알면서도 무엇을 그렇게도 미련이 남아 쓰디쓴 담배만 피고 있을까.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팟캐스트 이용자님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입니다. 비타샵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듭니다. 값싼 중국산 재료나 GMO 원료를 안 쓰며 농약 잔류량도 검사해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찾는 분, 비타샵을 방문해 주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니 이참에 비타샵 다이어트 꼭 해보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그 모처럼 연합뉴스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차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언론들이 정상화돼가고 있어요. 예. 네, 뭐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는 건 국민의 수신료로 직접 걷어서 운영하는 KBS, EBS가 있겠고, 그리고 뭐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MBC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기업들이 대주주로 있는 YTN이 있죠. 예. 이 중에서 MBC하고 EBS는 그 이른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임명됐던 적폐 사장들이 물러나고 또 새로운 사장들이 들어섰고요. 여러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S는 아마 곧 정상화가 될 텐데 시간이 조금 미뤄지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YTN은 뭐 안타깝게도 지금 정상화라는 말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정상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명박에게 위대한 부자 운운했던 사람이 노사 합의를 통해서 사장이 간신히 됐는데 그 노사 합의마저 지금 패대기 친 상황이죠. 최남수는 회사 근처도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황인데 노종면 기자를 굉장히 막 대놓고 비판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예. 근데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다가 노종면 기자를 딱 보고 다급하게 노부장 나랑 얘기 좀 해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예. 네, 뭐 어쨌건 지금 YTN은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연합뉴스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아예 그 1년에 300억에서 400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국가에서 받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구독료도 받아요. 예. 저희가 지난 2016년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랑 연합뉴스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구독료 계약을 했는데 예. 이게 한 달에 28억 1,366만 원입니다. 아, 연합뉴스가 무슨 신문도 아닌데 웬 구독료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뭐 정부 청사 같은 데 가보면은 예. 단말기 같은 게 있어요. 좀 기다랗고 뭐 LED로 된 것 같은 단말기인데 여기에 이제 뭐 뉴스들이 막 슉슉 지나가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기계를 설치해서 뉴스를 공급받는 게 이제 연합뉴스를 공급을 받아서 세금으로 구독료를 내고 그거를 계속 이제 받는 거죠. 그 서비스를.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터넷만 켜면 뉴스 얼마든지 접속해서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돈 내고 보는지 그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특혜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연합뉴스라는 매체 하나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뉴스를 받아서 전송을 하는 것도 좀 특혜라고 할 수가 있죠. KTX를 타보시면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KTX TV에 연합뉴스 TV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코레일에서 연합뉴스와 구독 계약을 해서 연합뉴스가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제가 뭐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 돈을 왜 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정부, 공기업으로부터 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연합뉴스다 보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죠. 특히 연합뉴스가 했던 보도들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원래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만 지방에서도 지방 뉴스를 받아볼 수 있고, 또 해외 각지의 특파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가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의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너네가 해라라고 해서 국가기관 통신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서비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그 서비스를 제외하고 이게 국가기관 통신사인지 아니면 정권기관 통신사인지 좀 헷갈릴 정도의 기사들이 좀 많았죠. 천안함 때는 또 정부의 입장, 폭침을 대변했고 4대 강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는 또 역시 정권의 입장을 대변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정치 집단 아니냐, 또 정권의 전이돼 나팔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 2012년 아마 대선 때였을 거예요. 그때 연합뉴스 보도를 좀 보다가 네. 연합뉴스가 그거를 해요. 각 후보들이 나오면은 그 후보의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런 보도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어디 태어나셔서 어디 학교를 다니시고 이런 기사들을 쭉 많이 보셨을 텐데, 예. 네, 연합뉴스도 2012년에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유력 후보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좀 비교해서 봤는데,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이 후보의 한계랄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계 이런 것도 없고 거의 사람들한테 비판받는 대목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미화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비평 기사로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식의 행위들을 많이 했죠. 아까 말씀하신 천안함도 그렇고. 그렇게 비판 기사를 쓰고 많이 후회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후회도 늦었긴 합니다만. 근데 연합뉴스 기자들을 만나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단편적인 스트레이트를 쓴다. 그러니까 여당 자료를 받으면 그냥 여당 자료를 쓰는 거고, 네. 야당 자료를 받으면 그냥 야당 자료를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보도자료를 처리해서 이렇게 언론에 공급을 하는 통신사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런 보도로 자기들이 직접 독자를 만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네이버나 다음에 입점한 많은 언론사들 중에 연합뉴스의 노출 비중만 한 2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그 단편적인 기사들만 딱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부적절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부적절한 기획도 되게 많았어요. 4대강 특집 해가지고 자전거길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의 기사들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정권이 좀 바뀌고 나서 이전에 이제 세금이 들어갔던 언론사들이 좀 정상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연합뉴스는 계속 그대로였습니다.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박노왕 사장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일종의 이제 번역보도 문제 같은 것도 제기가 됐었고요. 하지만 다른 곳과 달리 지금 연합뉴스는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았던 상태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자사보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지난해 10월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중 70%가 박노왕 취임 후에 보도가 덜 공정해졌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었죠. 예. 어쨌든 연합뉴스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인데, 이게 지금 해결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진이 물밑에서 구성이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들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28일까지였어요. 그래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의 임기는 끝났죠. 그래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얼개가 짜였는데 이게 마지막 퍼즐이 안 맞춰였었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리면 연합뉴스의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이 좀 특수한데요.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나 뭐 KBS 이사회의 경우에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근데 뉴스통신진흥회는 정부가 2명, 그다음에 여당이 2명인데 이 중 1명은 국회의장 추천. 네. 그리고 야당이 1명. 그리고 신문협회가 1명, 방송협회가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사회가. 아이 그러면은 야당 추천은 1명밖에 없네요. 기존에 박근혜 정부 때 그랬죠. 그러니까 신문협회는 조중동의 입김이 좀 센 단체고, 그렇죠. 방송협회는 또 지상파 입김이 센 단체여가지고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는 야당이 1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6대1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이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은 아마 뭐 정부 2명 그리고 여당 2명 해서 한 4대3 정도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예. 지난해까지 거의 대부분이 신임 이사들이 추천이 됐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김동규 교수, 정세균 국회의장은 뭐 박종열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이 쭉 됐는데 이게 정부 몫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을까 했는데 15일, 그러니까 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아. 정부 추천 이사가 나왔어요. 예. 그게 누구냐면은 김세은 강원대 신방과 교수, 그리고 예.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고. 우리 저 애청자세요. 강기석 전 국장께서 정상근 기자를 아마 잘 알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찾아뵈서. 아니 강기석 전 국장은 경향신문 첫 직선 편집국장을 지내셨고 언론민주화운동에 앞장서셨고 그러다가 참여정부 때 신문유통원장을 이제 지내셨는데 이제 배달망을 공영화하자. 그래서 뭐 배달 과정에서 야로가 없게 하자. 야로라는 전문적인 표현을 써서 굉장히 좀 애청자분들이 힘들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후루쿠 같은 용어를. 진짜 완전 썸마이 같은 그런 그런 표현을 지향해야 하는데. 네, 이쯤에서 심하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유통원을 통해서 신문이 한 군데서 배달되게. 그러면 뭐 정확한 부스로, 정확한 그런 구독료로 운영되지 않겠어요? 투명하게? 근데 조중동이 절대 반대하면서 결국 신문유통원의 큰 꿈은 뭐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고 MB 정권 때 뭐 형해화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아까 일본어 써서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 신문유통원 같은 경우에는 뭐 조중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죠. 예. 이게 왜냐면은 계속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국의 신문들을 이른바 이제 물량 밀어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부스를 뻥튀기 하고 그 뻥튀기 된 부스를 바탕으로 광고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몇 부를 찍는다. 근데 몇 부를 찍는들 그게 실제로 유료 독자 수하고 등치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찍어서 마구 뿌리는 건데 그 광고주는 속는 거 아니에요. 이 신문이 이만큼 찍으면 이만큼 독자들에게 뿌려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광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품이 있는 거야. 거품도 엄청나게 많았죠. 아니 뭐 인쇄된 신문을 그냥 포장된 채로 갖다 폐지상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게 선거 때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는 꼬리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같은데 막 조선일보가 한 뭉탱이 쌓이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김용민 막말 파문 터졌을 때 막 인천 부평에서 뭐 야구장에서 막 뿌려지고 그래서 그때가 그때였나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한테 감사합니다. 저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인지도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뿌릴 줄 알았으면 먼저 연락을 해줬으면은 뭐 김용민 브리핑 광고라도 좀 넣었을 텐데요. 예. 어쨌건 이렇게 김세훈 교수, 뭐 강기석 전 편집국장 이렇게 두 분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성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우에는 온통 50대 남성이어서 다양성이 전무했다. 좀 이런 평가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김세훈 교수께서 여성이시죠. 아마 이렇게 찾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남은 분들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박노왕 사장이 해임이 가능하고요. 박노왕 사장은 어차피 임기가 올해 3월까지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상징적으로라도 이 사람은 좀 해임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아마 연합뉴스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국면에 놓일 수도 있다.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뭐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연합뉴스가 그냥 스트레이트만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연합뉴스에 뭐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불만도 많은 거고, 그 연합뉴스에 들어가는 공적 자금이 너무나 아까워 보이는 거고, 어쨌든 뭐 이 김세은 교수나 강기석 전 국장께서 들어감으로써 연합뉴스가 체질 개선이 될지, 뭐 연합뉴스가 뭐 대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뉴스 컨텐츠가 바로 연합뉴스입니다. 맞아요. 또 매달 혈세가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합뉴스가 개혁되는 것, 이건 뭐 우리의 어떤 혈세가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예의주시하시고, 김세은 교수, 강기석 전 국장 아주 마음에 드는 인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볼까요? 네, 그렇죠. 뭐 MBC하고 KBS 관련된 좀 자잘한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MBC를 말씀드리면 어제 그 15일에 방송문화진흥회, 그러니까 이사회가 열렸거든요. 예. 네, 이 이사회에서 최기화를 해임을 했습니다. 아, 최기화. 그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한테 씹새끼야라고 했던 최기화 씨 아닙니까? 예, 씹새끼야라고.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은 기획본부장이었는데, 예. 임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됐죠. 아, 그래요. 김장겸이 임명한 본부장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김장겸이 임명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해임 대상이. 예. 김도인 전 편성제작본부장이라든지. 아, 유명하죠. 윤동열 전 미디어사업본부장, 김성근 전 방송인프라위원장, 이윤우 경영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직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아. 사임을 하고 이제 최기화만 남았는데, 최기화는 이렇게 장렬하게 사과를 했죠. 이 두 경우, 그러니까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와 최기화처럼 잘리게 되는 경우,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스스로 사임을 하면은 사표를 낸 거기 때문에 예. 퇴직금을 받게 되죠. 예. 네, 근데 이제 잘리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강제로 쫓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제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사임을 함으로써 뭐 그런 거를 챙겼고, 최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를 한 거죠. 최기화 씨가 임원입니까? 임원이죠. 아. 네, 기획본부장 임원급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직원인 상태에서 본부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노동자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잘렸을 경우에 퇴직금 불이익이 아주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이제 임원이 됐다 하면 일단 직원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 퇴직을 한 다음에 이제 임원이 된 거기 때문에 직원일 때 퇴직금은 일단 받은 상태죠. 근데 이 임원으로 있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액수는 아닌 거죠. 네, 뭐 어쨌든 최기화 씨는 속이 끓겠어요. 그래도 그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잘리는 길을 택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쪽은 사실 돈이 중요한 집단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뭐 첫 번째는 그래도 이전 정권의 뭐 장수 같은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쉽게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했을 가능성도 혹시나 있을까 뭐 싶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이 최기화 모르게 그만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게 자기 속 빼놓고 사퇴를 했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아, 그 오정환이라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장. 근데 이 사람은 임원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게요. 이번 대상은 아니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동자 직원으로 있는데 그래서 평기자래요. 그 양반 참 아주 독특한 양반입니다. 아이고. 참, 아니, 네, 지금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 회사 다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분이 아마 2012년 파업 때 뭐 여기저기서 간을 보다가 하필이면 이제 김장겸 끝물 때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예. 스스로 이제 적폐가 된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참 그 양반처럼 완전히 헛스윙을 날리는 인생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어쨌든 뭐 본인이 선택한 삶이니까.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은, 뭐 오정환 씨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MBC 기자진이 뭐 110명, 120명 이런데 이 가용 가능한 기자가 70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30명에서 40명은 그럼 뭐냐?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하여간 뭐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죠. 기사를 못 쓰는 거예요.
네, 뭐 방송 기자로서의 뭐 문법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그럼 뭐 했느냐? 뭐 이제 비주얼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충성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지금 MBC는 한 명이 급한 편인데 이 110명 중에 무슨 뭐 4명, 5명도 아니고 40명이 저렇게 사실상 잉여 인력이 되어버렸으니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네, 그래서 뭐 출입처에서도 챙길 수 있는 영역이 지금 많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조만간에 뭐 경력 기자나 아니면 신입 기자를 더 공채를 할 뭐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데. 네. 어쨌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MBC도 이제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도 이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KBS는 어떻습니까? KBS는 고대영 해임이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고대영이 지금 해임 결의안이 올라왔었죠. 예. 네, KBS 이사회에. 근데 이제 고대영이 11일에 이사회에 자기의 소명을 좀 늦춰달라 이런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시간 끌기. 네, 시간 끌기인 것 같은데 좀 웃긴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에 자신의 그런 소명을 하면 되는 건데 예. 요게 15일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까, 그럼?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이제 15일을 다 준 건 아니고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아, 반을 이제 받아들인 셈이군요. 네네.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뭐 해임이 너무 오래 미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22일 날 그러니까 심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뭐 KBS도 빨리 정상화가 돼서 며칠입니까? 140일 넘었죠? 그렇죠. 예. 네.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빨리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와대 식사장부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상당히 시끄럽더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해서 예. 저희가 잘못된 보도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국민의 세금으로 마치 기자들이 밥을 먹은 것처럼 그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네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엊그제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게 세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 기자들이 내는 돈을 일부 기자들이 자기들만 밥을 먹고 네, 뭐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춘추관이 뭐 세금으로 밥값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춘추관에서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사실 저희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출입기자단의 관행 기자들의 돈을 걷어서 그거를 굳이 춘추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 저기 출입기자단 간사도 있을 것이고 근데 왜 청와대가 그걸 또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출입기자단하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 춘추관 측하고 장부 정리를 일종의 다시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어떤 거는 하면 안 된다, 어떤 거는 해도 된다, 뭐 그렇게 간사들하고 정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춘추관이 뭐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사실 저희도 잘 몰라서 혹시 뭐 저희가 뭐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하여튼 청와대 춘추관이 발칵 뒤집힌 것 같던데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박수택 기자라고 SBS 논설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 환경부 그 출입기자단 간사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밥을 샀는데 이 양반이 뭐 대충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 다 듣고 나와가지고 그날 밥값의 n분의 1을 딱 계산해서 돈 내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요새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훨씬 많지만. 그래서 박수택 기자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기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혼자 잘났다. 저 독불 장군 뭐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 사회에 독불 장군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면서 자, 오늘 정상근 기자와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매기로 함께합니다. 팔로워 92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서울 지하철 10개 역에 생일 축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1,300만 원의 광고비를 댄 문라이즈데이 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평범한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생 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돼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일 축하 광고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하철 광고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영향이라고 본다 이렇게 밝혀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생일 축하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아침 6시까지 모두 3,881분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93%가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게재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면 지나친 일이다 이런 의견을 가진 시민들은 7%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 의견 보겠습니다. 다스주인 콩밥 먹이기님, 국민 세금으로 주사 맞는 행위도 아니고 자원 외교로 세금 날려먹은 일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셨고, 다이아몬드님,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도 뭐라 해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생일 축하 메시지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경춘선 춘천역에서 장항선 신창역까지 지하철 운임 가격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5,050원인데요. 정답자 그중에 제일은님, 올해 소원은 이명박 구속과 지방선거 민주진영 압승 그리고 안철수의 정계 은퇴입니다. HSB님, 자유당 무리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아이디 MB는 꼬라지부터 에러 사용하는 분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세요. 별을 따다 구운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하루 두 차례 여러분을 찾아가는 뉴스 보자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MB는 꼬라지부터 에러님,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행위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재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쁩니다. 라고 하셨고, 윤스맘3님, 경제의 속살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네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이지요. 슬픈 나라에서 기쁨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거 맞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 나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팟빵으로만 서비스 됐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네, 곧 파티로도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